자, 거기 보면 자, 우리 교재 메뉴의 제목 민사특별법위원 중개실무에서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는 게 5번의 메뉴의 부동산 공경매, 6번의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 자, 이게 이제 들어갈 거고, 지난주에 우리가 못했던 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번 이거도 이제 들어갈 거고, 지난주 교육 내용하고 요번 주 교육 내용이 약 5문제 내지 6문제가 출제된다 했죠. 엄청나게 이 정도면 뭐 당락을 좌주지 않은 이런 거니까 잘 이렇게 들어 놓으시고, 이 공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뜻만 알면 돼요. 공매를 위해서 별도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단 지문 정도 하나는 우리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여기에서 지문 한 개, 이 정도 뜻을 물어보는 거는 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경매 보면, 경매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서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제도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경매에서 먼저 경매라 그러면, 경매는 채권자가 뭐 하는 거죠?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거죠.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채무자 부동산을 환가시키는 겁니다. 채무자 부동산 환가. 환가는 부동산을 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게 경매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자, 또는 국가지자체, 자, 또는 공공단체. 자, 여기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이것도 환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공매라 그러죠. 그럼 공매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뭐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 체납하면, 여러분 국세를 체납하면 세무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자 부동산을 강제로 집행시키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 경매는 어디에서? 법원에 강제 환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를 봐야 된다? 경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매는 그냥 뜻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3번의 용어의 정리에서 보면 신매각, 재매각, 차순위 매수 신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될 거고요. 좀 이따 하실 거고. 신매각, 재매각, 차순위 매수 신고는 좀 이따 볼 거고, 공유물 지분서 매수, 이게 뭔지 잠깐 볼게요. 자, 봅니다. 공유 지분 경매였습니다. 공유 지분 경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하나의 권리를 A하고 B하고 2명 이상이 공동 소유를 한다. 자, 이렇게 쉽게 접근하세요. 부동산이 한 개인데 반쪽은 남편, 반쪽은 부인, 이렇게 부부간의 공동 명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쪽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B의 지분이 경매가 됩니다.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 지분 경매.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지분 경매가 되면 경매 매각기일 날, 여러분 매각기일이 무슨 날이죠? 경매 시작하는 날에 갑이란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감정가가 3억이면 최저 매각 가격도 3억입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 그러면 경매 처음 시작하는 가격, 경매가 최초로 시작하는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이라 그러고, 이건 감정평가액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요. 최초 시작 가격. 자, 그러면 매각기일 날에 갑이란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예를 들어서 3억이 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을 3억이 했으면 옆에 지분권자 A가 매각기일 날에 출석해서 매각기일 날 출석을 해서 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같은 금액 3억, 동일한 금액 3억을 제시하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1등 돼버리고 자, 최고가 매수 신고 들어온 이 사람을 차순위 2등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순위는 말 그대로 차자, 다음 차순 2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1등이다. 1등이 뭐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이 뭐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매각 당일날에 법원에 출석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으면 이게 뭐 한 거죠? 이게 바로 공유자 지분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공유자 지분 우선 매신고다 또는 공유물 지분 우선 매신고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경매 유형이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유형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자,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서 법원에 경매 신청한 겁니다. 이걸 강제 경매라 그러고 임의 경매는 담보 물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 이거를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 경매 원인은 집행권원이고 임의 경매 원인은 담보물권입니다. 달라요. 자,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집행권원은 소송에 의한 판결문, 소송하면 판결문 나오죠.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 신청을 통한 조정조서 이런 거 몽땅 다 판결문과 동일한 조서다 해서 이걸 몽땅 다 합해서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하면 집행권원. 뭐 수액사건 심판을 제기하면 이행권고 결정문도 이것도 뭐죠? 집행권원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 신청을 통한 조정조서 전부 다 이걸 뭐라 그런다? 집행권원. 자,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했다. 강제경매. 집행권원 없이 담보물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했다. 임의경매. 자, 담보물권은 근저당 설정됐다. 전세권 들어왔다. 전세권. 뭐 담보가등기가 들어왔다. 자, 이런 걸 이유로 판결문 없이 법원에 경매 바로 진행하는 게 이게 뭐죠? 임의경매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거 민법에서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민법에 여러분 물권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지금? 물권법 배웠죠? 물권에서 8가지 물권은 뭐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지권, 저당권 이거 물권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민법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때 그 전세권이거든요. 용익물권이에요. 자,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입니다. 여러분, 경매를 총 주관하고 관장하는 법이 무슨 법일까?
예? 경매를 전체를 총주관하고 관장하는 법. 무슨 법?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 경매법은 민사집행법. 쉽게 생각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총주관하는 법이 무슨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러면 경매를 총관장하는 법은 무슨 법? 예? 민사집행법.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민사집행법에서는 무슨 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자, 담보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이후 합격하면 우리 학교에 경매 과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이제 경매 과정도 맡아서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매 수업 시간에 전세권을 담보물건이다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 와서 막 질문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으로 배웠는데요. 그러길래 그거는 민법에서 그렇고 경매에서는 뭐라고요? 담보물건. 법이 민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경매에서 무슨 법? 담보물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법에서는 용익물권, 경매에서는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뜻을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사례를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딱 들어보시고, 자, 그거는 강제경매입니다. 그거는 임의경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자, 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만기가 다 오래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시한다.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증금 달라고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 경매 집어넣고 싶어. 무슨 경매? 예? 강제경매예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쌍방 합의해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 전세권 등기를 한 세입자, 전세권자죠. 이분이 전세권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려고 그래. 무슨 경매? 임의경매예요. 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자기 명의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 잡았어. 그런데 만기가 됐는데 이 대출금의 원금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집어넣으려고 그래. 무슨 경매? 임의경매. 자, 이제 뭔지 알겠죠, 이제? 예? 자, 원인 딱 들어보면 어떤 거는 강제경매, 어떤 거는 임의경매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페이지 밑에 보면 입찰 자격 유무가 있죠, 그죠? 입찰 자격 유무. 자, 입찰 자격 유무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채무자, 소유자, 이 인간 누구죠? 경매 당한 인간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경매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지가 잘못해서 경매 들어온 거잖아요. 채권자로부터. 근데 자기 때문에 경매가 지금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겠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찰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가 행위 무능력자. 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고,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 뭐죠?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가 지금 현재 용어로 미성년자, 피성년 흑연인, 피한정 흑연인, 이분들은 자, 혼자서 입찰 못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경매. 재경매라는 건 뭐냐면, 자, 경락 잔금을 안 내서 경매 새로 하는 거거든요. 경락 잔금을 누가 안 냈죠? 경매 받은 인간이 안 냈다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끝매점을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안 했으니 한 달 후에 경매 다시 진행하겠죠. 그래서 종전에 낙찰자 이 사람이 경락잔금을 안 내서 경매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찰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경매법원의 직원들이다. 자, 경매법원의 직원들이 입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지들이 손으로 집행하는 지들이 다 해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친족들, 이 사람들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경매법원 직원이 안 되니까 자기 가족 내세워서 입찰 받아버린다.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행관은 옛날 이름으로 이게 뭐였냐면, 옛날 이름으로 집달리, 현재 이름으로 집행관. 자,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년 7월 1일부터 집달리 용어가 폐지가 되고 집행관하고 그 가족들, 자, 이 사람들, 자, 입찰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집행을 하는 책임자인데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경매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자, 우리나라 형법에 경매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는 2년 동안 입찰 참여가 안 됩니다. 자, 이분들이 입찰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입찰 참여 가능한 사람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죠? 채권자. 그러면 임차인도 채권자인가? 임차인 채권자죠. 보증금 채권자. 빌려준 사람 대여금 채권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했다. 담보물권자 전부 다 채권자죠. 그죠? 담보권자도 채권자 입찰 참여할 수 있고 은행도 입찰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여러분들 담보물권을 안고 매수한 자.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담보물권을 안고 매수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3억짜리를 사는데 거기에 담보 대출금이 1억이 있어. 이거 떠안고 살 수 있잖아. 예? 여러분이 그걸 떠안고 샀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죠? 제3취득자. 그 다음 채무자 가족. 자, 이 사람들 입찰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경매를 당하지만 부인 명의로 입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자. 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가 나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명의를 은행에 좀 근저당 설정 좀 하자. 이렇게 요청 들어오면 그거 협조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예? 여러분 가족인데 협조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어때요? 좀 애매하죠? 예.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협조해 줘야 돼? 아, 그렇구나. 저는 아마 거절할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담보 물권을 제공한 자, 담보 제공자를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이분은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자, 외국인도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경매 입찰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원의 경매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만 여러분들이 익혀놔도 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거죠.
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이게 강제 집행 신청이 경매 신청이죠.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집행 비용을 인합해야 됩니다. 자, 교재에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이 밑줄만 치시면 되고 별도 필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집행 비용은 감정가의 약 1.5%가 집행 비용으로 발생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 가격의 1.5%. 자, 감정가 3억이면 얼마? 1.5%니까 얼마? 450. 자,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이면 얼마? 500이면 얼마? 750만 원. 이러한 돈을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자기 사비로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뭔데? 경매 신청하는 이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잖아요. 내가 돈 받을 거 있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거 있죠. 빌려준 돈을 근저당했으면 담보권자가 돈 받을 거 있죠. 아니면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으면 차용증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죠. 채무자가 돈 안 줘. 그러면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으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 들어가죠. 자,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위함인데 경매를 신청하는 집행비용을 내가 사비로 내야 된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고 차후에 누가 매각을 받고 경락 잔금 납부하면 자, 차후에 배당으로 영순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 집어넣었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 집행 비용을 채권자가 자기 사비로 500만 원 냈다. 500만 원 100% 돌려받을까? 아니면 몇십만 원은 뛸까? 예? 몇십만 원은 뛰어요. 다 100%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어떤 사람이 그래 500만 원을 넣었는데 돌려주는 게 뭐 460만 원 나왔어. 내 돈 40만 원 왜 안 주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법원에 가서 행패 부리고 그런 분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분은 이제 법원에 가서 행패 부렸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교도소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500만 원 넣었는데 자 460만 원 돌려받았다. 아, 이것만이라도 돌려준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하시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채권자가 자기 사비로 돈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은 사법보좌관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7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고 그 다음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자, 이 종기를 법원에서 공고하죠. 배당 요구 종기는 매각 기일로부터 3월 이 전 날 중 법원이 정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날 중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죠. 만약에 매각기일이 오늘이라고. 매각기일 오늘 2020년 12월 22일 오늘이다. 오늘이 매각기일은 경매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각기일이 오늘인데 배당 요구 종기는 오늘부터
3개월 이전 날 중 법원이 정하는 날. 그러면 딱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전 날 중에서 법원이 정하는 날이니까 오늘이 12월 22일이니까 9월 20일이 3개월 전이죠? 딱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전 날 중 법원이 정하는 날.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막 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3개월 이전 날을 중심으로 보름 한 달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크면 4개월 될 수도 있고 작으면 2.5개월 될 수도 있고 평균 3개월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매각기일이 오늘이면 배당매고 종기는 최소한 9월 초, 중, 말 이쪽 이 날짜 중에 정해졌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되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최저 매각 가격이 이게 뭐죠? 감정 가격을 기준해서 감정가 기준, 감정 평가의 기준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이게 뭐죠, 이거? 이게 경매에서 처음 시작하는 가격, 경매 최초로 시작하는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이고, 이건 뭐를 기준해서 정한다? 예? 감정 평가 기준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법원에서는 경매 매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법원에서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 이거 전부 다 뭐로 보내느냐? 서면 통지를 하게 돼요. 서면 통지. 자, 그 다음에 매각문고 명세서. 매각문고 명세서하고 현황조사서. 자, 이거를 일반인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이걸 열람식입니다. 매각문고 명세서, 현황조사서. 이거를 일반인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열람시킨다고요. 자,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고는 입찰 받을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를 자, 열람시키는데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일반인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열람식입니다. 자, 매각기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매각기일이 경매 입찰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법원에서 경매하는 날이다. 그 날이 무슨 날? 매각기일. 자, 여러분 보세요. 매각은 경매고, 경매는 입찰이고, 입찰은 낙찰이고, 낙찰은 경락이고, 자, 매수, 이거 전부 다 같은 말로 해석하면 돼요. 자, 매각은 경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일은 뭐뭐 하는 날이잖아요. 맞죠? 매각 기일은 경매 시작하는 날. 자,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입찰 날짜죠. 그러면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문고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일반인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열람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각기일 날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입찰자가 한 명도 없으면 이거 뭐라 그러죠? 유찰이라 그래요. 유찰이라 그래요. 유찰이 되게 되면 저감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저감이 현재 가격의 20 내지 30%를 가격을 하감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현재 5억의 최저 매각 가격을 입찰을 실시했는데 자, 유찰됐다. 20% 내려가면 얼마? 1억 내려가죠.
30% 내려가면 1억 5천인가? 30%? 1억 7천인가? 1억 6천 한 8, 900 되겠네. 그만큼 금액 내려가요. 20% 내려가면 1억이 내려가고. 자, 이런 저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한다. 다시 한 달 후에 매각 날짜를 잡습니다. 자, 이 매각을 신매각 또는 신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매각 또는 신경매 그러면 이거 뭐 한 거? 입찰 날짜에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돼서 다시 한 거.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신매각 또는 신경매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매각 결정기일. 여러분,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자, 이 기간이 매각 결정기일인데 매각을 허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매각 결정기일.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자, 매각기일로부터 결정기일 일주일이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자, 결정부터 매각 결정을 확정한다. 확정. 자, 확정이 또 일주일인데, 자, 그러면 결정부터 확정까지 요 기간을 항고 기간이랑 항고 기간, 항고.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당해서 이의 신청에 관한 기각에 관한 불복이 바로 항고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 일로 계속 가볼게요. 자, 매각 결정이 확정되면은 경락 잔금 납부해야 되죠. 경락 잔금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9번에 매각 결정 확정, 아까 9번이었잖아요. 확정부터 잔금 납부까지가 이게 한 달인데, 한 달. 자, 요 한 달이 무슨 기간이냐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기간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기간. 매각 결정 확정부터 경락 잔금 납부까지 한 달. 자, 요까지가. 자, 그 다음에 잔금이 들어오면 이제 배당기일이 집행되죠. 배당기일은 뭐죠, 여러분들?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돈 분배해 주는 게 배당기일이죠. 자, 요게 사주 내에 배당기일 잡히고, 자, 배당기일 다음에 자, 이제 배당이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자, 이 촉탁은 여러분들 경락 잔금을 내게 되면 내 명의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 경매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매매로 샀으면 등기 신청 서면을 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경매로 입찰받았으면 내 명의로 등기한다. 경락 잔금 내도 법원 등기소에 직접 접수가 안 돼요. 어디다 접수해야 되느냐? 관할 법원에 경매 받았으면 관할 경매계 사무실에 경락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계에서 관할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촉탁이라 그래요. 자, 촉탁 등기를 하게 되고, 자, 상황 끝나고 이제 인도시키면 돼. 인도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요 인도는 합의 인도가 있고 합의 인도가 안 되면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이 있습니다. 자, 인도 명령은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인도 방법이고, 명도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명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도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인도 방법이고, 명도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인도 방법이에요. 어떤 게 까다로울 것 같아? 어떤 게 복잡하고 까다롭다? 명도소송이죠. 정식 재판이라고요. 요거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인도 명령 신청하면 신청부터 강제 집행에 집달리까지가 요게 총 기간이 약 2달 내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자, 명도소송은 1심에서도 최소한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년 이 정도의 소송 재판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도 명령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명도 소송을 하는 게 좋아?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이에요. 인도 명령. 자, 인도 명령은 경락 잔금 납부하면 잔금 납부 6개월 내에 하는 것이고, 명도 소송은 잔금 납부 즉시도 할 수도 있고, 잔금 납부 6개월 지나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명도 소송은 경락 잔금 납부 6개월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도 소송은 경락 잔금 납부 즉시도 가능하고 6개월 지나서도 가능해요. 관계없습니다. 단 인도 명령은 경락 잔금 납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이 기간 지나면 인도 명령 못하고 뭐해? 명도 소송해야 되고, 그럼 명도 소송은 잔금만 납부하면 바로 즉각 바로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의한 명도 방법이고 정식 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명령은 오로지 민사집행법에 적용받는 법원 경매 사건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법원 경매 사건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사건이다. 세입자 안 나가고 버티면 인도 명령 못해요. 그 법이 없어요. 그럼 뭐 하죠? 명도 소송의 정식 재판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사건이 아니고 월세를 났는데, 자, 주거용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다. 상가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 자, 그러면 뭐 하죠? 나가라고 내용증 보내고 안 나가고 버티면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도 명령 못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뭐 해야 되죠? 명도 소송의 정식 재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도 명령이라는 매우 간단한 약식 절차에 의해서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 방법은 오로지 법원 경매 사건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딴 사건은 안 돼요. 정식 명도 소송의 재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거기 배당이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당. 자, 배당 있어, 배당. 자, 배당 있죠. 자, 배당 순위 한번 잘 보세요. 배당 순위. 자, 영순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매비용, 필요비익비 되어 있죠. 좀 전에 경매비용 아까 누가 낸다 그랬어요? 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자기 사비로 낸다 했잖아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 돌려받아요. 뭐로? 배당 영순위로 돌려받아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임금 채권인데 임금 채권 자, 그 밑줄 하시고 임금 특권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금 특권. 최우선 변제권 여러분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임금 채권은 최종 3년분 임금, 최근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자, 이게 임금 특권으로 최우선 변제권과 동급 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음 순위 당해세. 당해세는 경매 목적물의 직접 체납세금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되는 겁니다. 자, 괄호 여시고 국세, 지방세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경매에서는 국세 우선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관계없고 당해세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예요. 당해세는 경매 목적물의 직접적인 체납세금. 자, 옆에 적어 놓으세요. 경매 목적물의 직접 체납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고, 당해세가 아닌 이 당해세 이외의 조세는 경매 목적물에 직접 체납되지 않은 세금을 당해세 이외의 조세라 그래요. 그럼 다시 할게요. 당해세는 경매 목적물에 직접 체납세금을 당해세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순위가 담보물권보다 앞선 당해세 이외의 조세고, 그 다음 4순위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이 여러분이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되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권입니다. 자, 임차권, 대항력권 확정일자, 이들 4순위 담보물권자들은 순위를 다투게 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담보물권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순위가 일반임금채권. 일반임금채권은 여러분 위로 1순위 올라가 보시면 임금 특권 있었잖아요. 그거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그 다음 담보물권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 그 다음 7순위 각종 보험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8순위 일반 채권인데 집행권원을 소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이 차용증 일반 채권 맞죠? 그죠? 그쵸? 현금 보관증 이런 거 전부 다 일반 채권 맞잖아요? 약소금, 각서, 뭐 확인서, 확약서 참 일반 채권 맞잖아요? 자, 이들 채권자들이 법원에 자, 배당받을 수 있을까? 법원에 배당받을 수 있겠어요? 있다 없다? 예?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배당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권원, 소송에 의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런 거를 소지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거를 소지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일반 채권이지만 경매 실무에서는 배당금 못 받습니다. 배당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집행권원이 존재하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밑에부터 다음 페이지 6페이지까지가 자, 뭐가 나오죠? 권리분석이 나오죠. 권리분석.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집행권은 자, 소송하면 결과가 뭐 나오죠? 판결문. 지급명령 신청하면 뭐가 나와? 결정문. 조정 신청을 하면
뭐가 나와요? 조정조서. 화해 신청하면 화해조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채권 중에서 공증을 했을 때 집행권으로 인정되느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어음 중에서도 약속어음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약속어음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 두 가지를 공증받게 되면 이건 집행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약속어음하고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 두 가지를 공증받으면 뭐로 인정해 준다? 집행권원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자, 그런데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현금 보관증 공증한다. 각서를 공증한다. 확인서 공증한다. 이런 거는 공증은 할 수 있으되 집행권원으로 인정이 안 돼요. 집행권으로 인정되려면 약속어음을 공증하거나 금전 소비대차 공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50분 수업했으니까 잠깐 쉴까요? 자, 잠깐 쉽니다.